감독님 영화 사왕의 이야기가 어제 이제 부산 영화평론가협회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왕의 이야기는 2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되어서 올해 9월달에 개봉을 했고, 제가 지금 저도 떨리는 게 감독님께서 이 사왕의 이야기 GV를 105번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질문자로서도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함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고 감독님하고 배우분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학년 2학기 연출한 이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성민 역할 맡은 김성국입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 제가 질문을 한 2개 정도 드리고요.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이제 질문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때마다 제가 투입돼서 질문을 다시 드리고 다음에 이제 관객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네. 객석에 배우 한 분이 더 계셔서 네, 소개 좀 맞습니다.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기 사망의 이야기의 PD님이시자 그 영화의 사장님으로 등장하셨던 PD님 한번 일어나셔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장입니다.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 백사장이 달려가서 포토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감독님께서 기존에 중년 남성이나 중년의 어떤 노동 현장을 주로 다루시다가 이렇게 이제 갓 성인이 되어가는 창우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찍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가장 좀 처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를 찍기 전에 첫 번째 장편 영화 휴가라는 작품 시나리오를 한참 쓸 때 그때 이제 TV에서 실습생들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첫 번째 장편 휴가에 학생이 공장으로 일을 하러 오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과 실습생들 이야기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때 이미 정규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니네는 시험 안 봤잖아. 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비율이 중학교 때 사실 성적으로 필터링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공부 좀 못했다고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습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공부 잘 하지 못해도 좀 특출한 재능이 없어도 뭔가 한 땀 한 땀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너무 좋았던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따스한 온정으로 가득한 영화인데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촘촘하고 완고하게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전략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냉정한 듯한 느낌도 좀 받았는데
네, 영화는 굉장히 따뜻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스펙타클로서 장면을 집어 들어가는 어떤 뭔가 감독으로서의 그 이야기적으로 좀 뭔가 관객들에게 돋보이고 싶거나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판단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영화가 완성됐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이 영화 완성본 이전에 어떤 스토리들이 조금 있었는지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스펙타클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호가 다치는 장면을 넣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창우가 다치는 장면에서 피 한 방울 보여드리지 않은 것, 뭐 이런 방식은 일단 만약에 그것들을 제가 생생하게 묘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수호가 자기가 일을 하는 그 협력업체에서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뭐 머리가 깨진다거나 피가 낭자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제 방향성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제 방향성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 뉴스로만 접했던 그 현장 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학생들, 그 학생들을 어떤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 그리는 것보다는 생생히 살아 숨쉬는 그런 청소년들로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밖에 나갔을 때 고등학생들을 딱 보면 아, 저 중에 창우 같은 애가 있겠네, 저 중에 성민이 같은 애가 있겠네, 다혜 같은 애가 있겠네, 우재 같은 애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다소 폭력적인 비주얼들 이런 것들은 싹 없이 그렇게 하려고 시나리오 초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상으로 사실 좀 무리가 없이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리된 부분은 이게 이제 제 시나리오의 세 번째 버전을 정리한 건데, 이제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일단 첫 번째 버전에서는 여학생이 용접을 배우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학생으로 주인공이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는 현장 실습생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청년 비정규직들의 싸움에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엮이는 뭐 그런 스토리를 좀 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게 좀 청소년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청소년들이 너무 활용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버전으로 정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버전에는 러브 스토리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우재랑 다혜가 사귀고 그리고 또 창우한테 인문계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뭐 이런 설정도 있었고, 그리고 창우가 실습생인 거를 숨기고 수능 준비하는 척 하면서 여학생을 만난다거나 막 이런 설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누군가한테 이 스토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제가 영화로는 못 찍겠다 이런 확신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름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싹싹싹 이렇게 삭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뭔가 좀 영화가 아까 냉정하다고 하셨는데 좀 과잉되는 게 좀 없는 영화?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좀 앙상한 느낌? 네, 좀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성국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 처음 이제 오디션이나 이런 거 보시고 시나리오 받고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예상했던 영화의 방향과 그리고 실제 이렇게 완성이 된 영화의 방향, 그 사이에서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배우분이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떠나잖아요. 떠나는 선택을 하는데 그러한 선택을 연기로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고 싶었는지, 전반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관객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오디션 때 대본을 처음 받았었는데, 그때 아마 2차 때인가 아마 감독님이 이제 오디션 대기 장소에서 이제 오디션 시나리오를 통으로 주시고, 그렇게 한번 읽었었을 때는 이 영화가 그냥 실습생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생활들, 아니면 친구들의 그런 얘기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완성되어 있을 때보다는 저는 덜 재밌었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완성되고 나서 이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봤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이게 저도 특성화고로 나왔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실수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뭔가 지게차도 배우고, 같은 동료 배우들끼리 용접도 같이, 전 용접은 하진 않았지만 그라인더 거기 공장 가서도 같이 해보고, 뭔가 그러면서 그런 사전의 준비를 다 하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익숙하게끔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긴장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뭔가 내가 익숙한 장소에 와서 뭔가 이제 실습을 진짜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민이가 노동 현장을 저는 떠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거기에 공장을 떠나는 것 뿐이지, 성민이는 또 다른 노동을 하러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달 일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그만둔 것도,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뭔가 수호의 죽음이 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고, 그거의 죄책감이나 뭔가 그런 거로 인해서 이 장소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현장에 가서 다시 또 성민이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 또 배우러 가고 또 일을 하러 가고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요 앞에 분에게 마이크를. 아니요, 아니요, 저기 제일 앞. 네, 지금 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커지는 데까지 조금만 시간 걸리겠습니다. 아니면, 네네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요즘 악기를 배워서 그런지 기타 소리가 들리는데, 맨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장례식장 갔다 와서 그 리듬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슬프게 들렸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기타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건 그 창호로 역을 맡으신 그분이 직접 하신 건지, 거기 기타 교육인가? 엔딩 크레딧에 있는데 그분이 치신 건지. 그래서 대부분 영화에 배경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N차가 아니라 처음 보는 영화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배경음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타 창호 배우가 한 거 외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그 창호로 역을 하셨던 분이 기타를 했는지 궁금했고, 하나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헷갈린 게, 고등학생들이 분들 역으로 이렇게 다 나오면 전 다 그분들이
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막상 보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는지요? 그게 고등학생들의 역을 맡은 배우분들인지 실제 고등학생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제 고등학생 배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 고등학생들은 중학생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연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영상으로 찍어보면 근데 이제 20대 초반의 배우들은 교복을 입고 하면 고등학생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성국 배우는 당시 20대 초반의 배우였고 그리고 네. 그 창우를 맡은 유야 배우는 네, 당시 31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안경 쓰고 화면에 이렇게 보이면은 딱 청소년 같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청소년 역할을 뭐 무빙이라든지 보험교사 아는 형 뭐 이런 작품에서 계속 청소년 역할을 해와서 청소년 역할에 되게 익숙한 30대 초반의 배우인 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소환 배우, 그러니까 다혜 역, 우재 역의 그 배우분들도 다 김성욱 배우랑 거의 비슷한 또래의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창우 역을 맡은 유야 배우가 이 작업을 하면서 한 달 반 정도 동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용접도 배워야 했고, 지게차도 배워야 했고 그리고 잠시지만 그라인더도 배워야 했고 그리고 그 많은 대사도 다 외워야 했고 그리고 이제 팀별로 저희가 계속 촬영 전에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기간 되기 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도 매일 나와야 했고 진짜 시간표 짜가지고 학생처럼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기타 연습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야심은 뭐였냐면 엔딩 크레딧 때 나오는 음악도 유야 배우가 연주하는 거 요게 이제 제 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목표로 연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연주하는 걸 보니까 엔딩 크레딧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엔딩 크레딧은 기타를 가르치셨던 분이 연주하는 게 맞다 요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창호 역을 맡은 유야 배우가 직접 연주한 것들을 소리까지 다 쓰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20살 됐을 때 기타 연주할 때는 사실 창호가 좀 잘 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손가락이나 이런 건 잘 하는데 소리가 후반 작업을 할 때 이 소리는 좀 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다시 그 교육하시는 분께 요청을 드려서 더빙으로 연주를 부탁을 드려서 소리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또 번 작업을 하는데 근데 수호 장례식 갔다 와서 저 기타 소리가 좀 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도 이제 또 다시 기타 교육하신 분께 또 부탁드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엄마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치는 그 소리만 유야 배우의 연주 소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기타 선생님이 더빙으로 넣어주신 게 됐습니다. 하지만 손은 진짜고 촬영할 때와 열 몇 테이크씩 실제로 연주해서 촬영은 했었습니다. 네. 그 질문도 풍성했는데 답변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지금 저 뒤에 분 먼저 갔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포초등학교 2학년 정은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직장 생활은 눈치의 연속이란 걸 아주 깊이 깨달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성민이가 노무사한테 직장 생활에서 위험한 것을 말하고 나서 끝까지 일을 해결하지 않고 중도 포기한 것 같았는데 그걸 나타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찔러주셔가지고. 네. 성민이가 중도 퇴사한 거는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성민이가 노무사한테 그런 소리를 대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다 얘기를 하고 나왔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이 현장에서는 다닐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성민이는 그걸 말을 함으로써 뭔가 안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뭔가 좀 어리숙하게 그게 여기를 내가 퇴사해야지만 뭔가 이거를 그게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숙하게 여기 도망쳐 나온 거고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창호한테도 그냥 뭐 뭐든 하겠지 뭐 또 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성민이의 그 중도 퇴산 이유고 하지만 성민이는 이 현장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친구고 되게 잘 어떻게 보면 더 AS로 또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한 친구의 인생이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요 앞에 관객분. 네, 올해 그 놓친 영화 중에 가장 아쉬웠던 영화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되게 문학을 좋아하는 어떤 노동자분이 쓴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것은 보통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의 이미지지 저런 식으로 도시 외곽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정말 발 한 번 까딱하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노동 현장을 사람들은 떠올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노동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저기 인상 깊었던 연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님, 감독님께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노동 영화다 보니까 당연히 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그 창우를 연기한 배우님께서 엄마한테 나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손이 이렇게 치킨 물을 먹은 박스를 이렇게 슬슬 만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그 장면, 그 회사에서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안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 이 주인공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랄까 억지로 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의 연기 같은 게 혹시 자세 뭐 디렉팅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찍다 보니까 배우들이 아니 왜 쟤도 저렇게 하지 하면서 뭐 감독도 놀라게 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이런 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성국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영화에서 뭐랄까 다배도 그렇고 성민도 그런데 주위에서 어른들이 우리 회사 괜찮지? 일하는 거 괜찮지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황상 네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두 인물이 그 상황에서도 자기 나름의 저항을 하는 게 조금씩 보여요. 일단 다혜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가 일하는 거 괜찮아요 물어볼 때 네 괜찮은 편이에요 라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괜찮은 편이라고 말한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성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설명하라고 할 때 잠깐 듣다가 저 일하다 와서 곧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 연기 타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연기가 장례식에서 자기가 굉장히 정말 다르던 형이 죽었는데 저렇게 덤덤하게 친구들 맞이할 수 있는 거 보면서 되게 저걸 저렇게 표현하네 하면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신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선 장례식장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도 장례식장이 조금 감정이 고조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따르던 롤모델인 수호의 형이 그런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뭔가 그런 감정이 막 올라와서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이제 리허설을 하고 감독님이 한번 부르셨어요. 그냥 모니터만 보자. 감독님이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잠깐 이리로 와봐라. 약간 뭔가 이상하면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같이 보는데 감독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민이는 이미 수호가 그 친구 다혜하고 창호보다는 이미 하루 먼저 와서 먼저 슬픔을 맞이했고 거기서 이미 다 정리를 했을 거고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친구들을 맞이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성민이는 좀 덤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성민이의 성격상 되게 놀라기도 하고 뭔가 그런 슬픔이 이렇게 차올랐기도 했지만 그거를 이제 친구들 앞에서까지는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성민이의 성격이 그렇기도 했고 뭔가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기도 했고 이미 또 하루가 지났기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맞이할 때는 좀 더 덤덤히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더 알려주면서 뭔가 어른들이 나한테 알려줬던 것처럼 그 장례식장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무사한테 그 이제 노무사가 아니라 그 조과장님이 아마 이 회사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성민이가 도제를 먼저 갖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뭐 끊임없이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어때?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귀찮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도 성민이의 성격대로 그냥 무덤덤하게 나는 지금 뭐야 친구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음보다는 내 일을 먼저 하고 싶고 뭔가 그냥 내가 할 일을 먼저 빨리 끝내고 싶은데 뭔가 갑자기 불러와서 또 이렇게 말하려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둘러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타이밍 같은 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성민이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손연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유아 배우가 엄마랑 같이 얘기할 때 뭘 만지작 거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유아 배우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안 하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그 장면에서 그 인물이 뭘 하려고 하는지만 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배우들이 알아서들 하고 이상하지 않으면은 별로 뭐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유희아 배우는 처음에 그 오디션 보고 저랑 첫 번째 미팅 했을 때도 끊임없이 손을 이러면서 계속 저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손을 가만히 좀 못 놔두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이 또 마음에 들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그 창우 캐릭터가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창우는 학교에서 뭔가 초식동물처럼 사는 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재가 키 큰 배우가 되면서 우재는 약간 기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한다면 약간 과묵한 육식동물 느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창호가 그러니까 유희아 배우가 오디션 보러 와서 손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그래 보였어요. 네, 그래 보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연기할 때 계속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좀 계획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질문. 네, 저기 강경수 남자분 갔다가 그 앞에 여성분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관객과의 대화를 보니까 참 즐겁습니다. 다음 소리하고 3학년 2학기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소가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빚는 반면에 3학년 2학기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다큐멘터리적이고 우리의 가슴에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제 소감이고 그 배우 캐스팅에 유이나 주인공하고 김성국 배우님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디션을 보실 때 감독님께서 그거가 고려는 안 하셨겠죠. 뭐 선입관을 가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김성국 배우 같은 경우에 그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어떤 경험이 영화 속에서 우러나왔던지, 그 다음에 이난희 감독에게는 그 오디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 경험이 우리가 나왔던 것 같고, 네, 막, 제가 특성화고를 다녔지만, 저희가 과가 공고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약간 비즈니스 고등학교하고 옛날로 말하면 정보산업고등학교. 네, 저는 그때 과 자체가 마케팅 디자인과에서 뭐 컴퓨터 만지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그런 일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었고, 다만 이제 제가 고3 때 실습을 나갔었는데 그때 그 GS 편의점 납품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냉동 창고 있고 냉장 창고 있으면 거기서 편의점 들어오는 그런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고3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실습 나가면서 한 달 동안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뭔가 여기 영화에서 나왔다시피 그 현장에서 그런 어른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 그때의 기억과 이 영화 속에서 기억이 좀 맞닥뜨려지면서 그게 연기가 할 때 조금 그게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그 경험이 연기할 때 참 참고하기 좋았다.
생각합니다. 네, 그 특성화고 학생들 얘기를 다루는데 배우들이 마음에 드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성화고를 또 나왔어. 그러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긴 하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유희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배우는 특성화고를 나왔지만 심지어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되게 반전이지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떤 얘기가 저는 좀 꽂혔냐면은, 제가 웰컴 투 동막골에서 불황민 역할을 한 게 제 영화 데뷔작이에요. 근데 그 큰 현장에서 이제 단역 배우들은 사실 기다리는 게 일이고, 그리고 뒤에서 포커스도 나갔는데, 이제 주연들 뒤에서 어깨를 대주거나, 그러니까 어깨만 나와주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만 나와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거의 일상이거든요, 촬영 현장에서. 근데 그때 되게 묘한 소외감을 좀 느끼게 돼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이 이 창호가 학창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것과 되게 통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희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빙, 보건교사 안은영 뭐 이런 되게 큰 현장에서 단역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 때 제 웰컴 투 동막골 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희아 배우가 주연을 연기하는 걸 보면서 쟤는 뭐가 다르길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창호라는 인물과 되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김성국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뭔가 불의에 저항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되게 이 캐릭터랑 되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 여성 관객분 질문하기 전에 한 개만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 리허설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화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배우분들의 기존의 어떤 연기 방식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단계가 저 리허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고 거기서 연기 방법론 쪽으로 감독님도 배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배우분들에게 좀 짚어주고 나아가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 촬영 기간이 되기 전에 연습실 같은 데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생들끼리 그러니까 고등학생 배역끼리 나오는 장면을 몰아서 리허설을 하고 그러니까 연극 연습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식구들 장면, 창호 식구들 장면들을 또 몰아서 연극 연습하듯이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한 몇 번 정도를 이렇게 장면별로 좀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유난히 이렇게 연기 톤이 좀 튀는 배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제가 어떤 방식의 연기를 원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좀 연기 톤을 좀 잡고 요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리허설을 또 연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뭔가 이런 방식의 연습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배우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대본을 읽고 막 한참 뭔가 토론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충만한 대화를 나누는 거, 뭐 이거는 뭐의 상징이고 이건 뭘 의미하고 뭐 이런 류의 대화들 있잖아요. 그 평론가 분들이 글을 쓸 때 쓰실 만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대화는 하지 않고 이 장면에서 이 역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뭐 요런 것 정도만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몸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촬영할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리허설을 해보고 공장에 가서 리허설을 해보고 학교에 가서 리허설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기 연습도 해보고 일도 직접 배워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체크가 된 다음에 촬영 기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촬영할 때는 뭔가 토론하느라고 현장에서 시간을 쓰진 않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촬영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난감한 게 갑자기 뭔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촬영이 있다 이렇게 중지가 되고 감독은 되게 심각한 얼굴로 이러고 있고 뭐 이런 풍경들 있잖아요. 네, 그런 풍경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앞에 아까 질문하셨던 여동과 깊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영화를 보면서 창호가 가정에 가지는 부담감이나 잘 찾는 성격 이런 것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창호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관심사나 흥미는 기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만약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창호가 어떤 걸 시도했을까 좀 궁금했는데 이게 따로 생각해 두신 캐릭터 설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호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많은 고등학생들 그리고 많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2명 정도가 되게 창호 캐릭터나 혹은 창호가 겪고 있는 설정에 많이 쓰인 2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8남매 중에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고3 남학생이었고 그 남학생이 실제로 기타를 잘 쳤어요. 그래서 기타를 그렇게 잘 치면 뭔가 전공을 해본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 집이 8남매다 보니까 아버지 혼자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사실 8남매의 살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매우 고단하신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다 직업계고를 갖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자기한테 사교육비가 절대 지원될 거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기타를 진짜 너무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한번 진짜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기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한 번 얘기를 했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딱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자기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도 나한테 뭔가 지원해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최대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다 벌어서 쓰고 요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창호도 전 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면 바로 기타를 배우는데 돈을 쓴다거나 내가 갑자기 뭔가 여행에 관심이 생겨서 막 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서 바로 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뭔가 살짝 들어도 그거를 좀 무럭무럭 좀 키울 수 있는 집안의 지원이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창호는 사실 빛나는 성취를 이룬 적도 없고 공부를 잘한 적도 없고 그리고 꿈도 없고 그리고 재능을 찾지도 못했고 이 상황에서 학교에서 제시하는 진로 그게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 그래서 딱 그거밖에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사회인들이 또 많이들 그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빛나는 성취가 없더라도 뭔가 잘난 구석이 없더라도 특출난 구석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노력과 평범한 성장이 과연 우리가 비웃을 만한 것인가? 무시할 만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그러기에 창우의 캐릭터는 되게 저한테는 쓰임새가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성민이도 약간 집안 환경이 뭐 이모나 고모랑 같이 사는 그런 아이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또 얘가 갖는 기질 자체가 이게 안 되면 뭐든 하겠지 라고 하는 이렇게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 주인공으로는 성민이가 되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성민이보다는 창우가 주인공인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보신 분들 대기를 좀 해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그 실습, 그죠? 현장 실습 이야기인데,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봤을 때, 그 한 번씩 보여주는 왜 산악, 뭐 협동, 뭐 안전한 뭐 현장, 뭐 이런 그 플래카드. 근데 사실 저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그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이제 여기서 창호가 있는 여기서는 이제 창호가 다치는 걸로 이렇게 나고 직접 보여주지 않은 곳에서 이제 사망 그죠 사고가 있었고 그 되게 조마조마한데 제가 볼 때 그 안전한 그 산학협력 무슨 기업 그죠 중소기업.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노무사도 교육청 어디 소속의 무슨 노무사가 와서 어떠냐 힘든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챙기는 거. 하지만 그 성민이와 마지막에 대화를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그걸 보면서 뭔가 이것도 그냥 요식행위 아니었나? 그냥 회사와 짜고 그냥 인사차 와서 그냥 챙기고 갔었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제 학생들을 현장 실습을 보낸 이제 제가 지금 교사거든요. 학교에 이제 교사나 이런 교육 관련 그런 어떤 입장에서 뭔가 책임감 약간 느껴지면서 감독님께서 그러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현장 실습이나 많은 실습생들인데 안전장치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2017년인가 2018년도에 그 제주도의 생수공장에서 이민호라는 고3 학생이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이 되게 처참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그 교육부나 뭐 시도교육청에서 현장 실습 제도를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입장으로 현장 실습을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배우는 형태로 그래서 뭐 학습형 현장 실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 실습하는 현장을 발굴할 때 그러니까 어떤 회사로 보낼지를 발굴할 때 그 회사마다 등급 같은 걸 주고 그래서 이제 선도기업 뭐 요렇게 주어진 데는 좀 괜찮은 곳 뭐 요런 식으로 뭐 레벨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민호 군 아버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현장 실습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교육감이랑 싸우셔가지고 없애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랑 뭔가 협작을 한다. 이렇게 혹시라도 상상하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노무사들은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 일이 현장에 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혹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러 가는 거고
그래서 막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해서 이제 교육청에 넘기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분들도 그들과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소위 그 뭐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1대1로 면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들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국이가 성민이가 그만둔 건 박성민 성민이가 그만둔 거는 그러니까 노무사가 얘가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얘를 좀 자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얘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른들 보고 일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도망치듯 나간 거고 노무사는 노무사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는 그 2층 난간에 안전장치는 생기지 않았지만 앞치마랑 그 다음에 이제 장갑 뭐 이런 것들은 지급된 걸로.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진전되는 것 하지만 그 속도가 좀 더디고 이런 것들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고 실제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고 이제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는 현장 실습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없애야 된다 아니면은 뭔가 좀 개선해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입장이 되게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3분 정도 손을 들어주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받고 마무리 질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요쪽 분 먼저 이쪽에 계속 질문이 없어서 이쪽 분은 가서 이제 중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옷 입으신 여성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지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창우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어떤 사연들이 소소하게 담겨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보통 독립 영화에서는 이제 주제 음악이나 영화 음악이 많이 쓰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창우가 좀 힘들거나 우울할 때 뭔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기타로 연주하는데 그 기타곡이 원래 기타곡이 아니라 핸델이 만든 아리아 울게 하소서더라고요. 파리넬리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왔던 음악인데 다른 음악을 전혀 넣지 않고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하실 때 이 음악을 넣으신 이유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국 배우님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제 뭔가를 배우러 다니고 영화를 위해서 같이 연습도 하고 리허설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창우 역할하는 유희아 배우와 같이 배우러 다녔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쓰드일 수도 있고 뭔가 제 자기 자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해가지고 근데 이게 역할에서 나왔다시피 창우는 되게 더디고 뭔가 느리고 일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게차를 같이 배우러 갔는데 이게 제가 잘하더라고요 지게차 운전을.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손쉽게 해가지고 이거 몇 번 하니까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혹시 옆에 누가 있나 좀 선생님 좀 찾아서 좀 이쯤 하면 된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보려고 했는데 저기 옆에 어떤 안경 쓰고 이제 창우 같은 사람이 이제 버벅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제가 그걸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주면서 같이 연기하면서 딱 쉴 때 그 유아 배우 같이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는데 감독님의 캐스팅이 진짜 틀리지 않았다.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뜨릴 수가 있지? 그냥 그랬던 재밌는 또 제 자기 자랑이 그런 에피소드를 풀어왔습니다. 네, 그 울게 하소서는 처음에 사실 창우가 취미가 기타인데
이제 기타를 어떤 곡을 연주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찾다가 그 울게하소서가 좀 쉽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못 치는 배우가 캐스팅되더라도 연주를 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담백해서 막 아람브라 운전의 추억 이런 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무슨 곡이지? 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요게 좀 묘하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 실습생들 그리고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서 바라보는 제 심정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창우가 지금 나이가 어려가지고 자기 감정의 정체도 잘 모르고 그 감정이 어느 정도여서 자기가 어느 정도 힘든 건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애가 울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뭔가 안에 뭔가 감정은 드글드글한데 잘 표현도 못하고 이런 것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좀 커가지고 19세 때 자기를 돌아본다면 그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게 얼마나 힘든 시기를 자기가 통과했었는지를 좀 깨달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창우에게 너는 울어도 됐어? 이런 마음을 좀 갖지 않을까? 지금 계신 약간 연차 있으신 그 관객분들은 첫 번째 취업의 어떤 기억들이 결코 명랑하고 즐거우시진 않을 거예요. 되게 서름으로 점철된 그런 첫 번째 노동을 대부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음악을 거의 쓰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의 음악이 뭔가 관객들에게 감정의 가이드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어색해요. 왜냐면 배우들이 연기한 걸 제가 순서대로 잘 조합만 해도 관객분들은 충분히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음악까지 넣어서 지금부터 슬프셔야 돼요. 지금부터 웃깁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좀 과잉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BGM을 쓰지 않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누군가 연주를 한다거나 누군가 노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땐 그냥 그 소리가 약간의 음악적인 효과가 되는 방식 그거를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아까 손 들어주신 분, 한 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신 분 마지막 질문. 저희가 거의 지금 1시간이 다 되어 가서요. 네, 마지막 질문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난 그 장편 영화 휴가도 그렇고 이번 3학년 2학기도 그렇고 비가시화된 노동자들 이야기 혹은 신문의 단신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처리될 만한 그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주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렇게 좀 비가시화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시는 까닭이 좀 궁금하고 앞으로 만드시는 영화도 이런 노동자들을 다룬 영화를 계속 만드실 생각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제 자전적인 얘기를 빼고 이제 다른 분들 얘기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는 항상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듣거나 봤는데 그게 계속 마음이 쓰이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셨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돼버려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모그래피가 이제 쌓인 게 그런 작품들이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노동자들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은 사회에서 비가시화되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난 골라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유난히 마음이 가는 분들 눈에 밟힌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작품을 할 때 이번에는 또 어떤 투명인간이 있지 이렇게 찾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뭐 하고 하면서 유난히 또 마음에 가는 어떤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취재하고 또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을 또 겪어서 시나리오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한희 감독님의 106번째 관객과의 대화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한테 짧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뭐 전달해 주시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부터. 네. 제가 작년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처음 3학년 2학기 상영하고 처음 와봤는데 그때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부산 영평에서 상도 받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영작을 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관객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추억을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주말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어저께 여기서 달달 떨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평론가분들이 주는 상은 또 각별하게 창작자들한테 응원이 됩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 주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응원이 되고 다음 작품 또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영화가 현장 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3학년들 이야기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첫 번째 노동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넓히셔서 첫 번째 노동,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의 어려움, 이런 것까지 좀 넓혀서 영화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